야쿠자 안에 우리 제일 교포들도 있나요? 야쿠자에 많은 건 맞습니다.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 중에 자이니치 출신들이 많아요. 일본이 패전을 한 이후 식민지였던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 범죄자로서의 어떤 인식,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야쿠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폭력, 마약, 매춘, 도박까지 한때 일본 사회를 장악했던 야쿠자, 그 속에 한국인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일본 전문가를 모시고 야쿠자와 자이니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일호교과 박사모입니다. 전공은 일본 근대사, 그 중에서도 메이지 유신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 체제의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던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좀 그렇고 폭력 조직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또 폭력 조직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유명해진 거는 바로 일본 야쿠자예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야쿠자의 정점은 196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직원은 하부 조직까지 합쳐서 약 18만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쿠자 수입의 정점은 1980년대 버블 경제가 어떤 정점에 오를 그 시기로 계산을 한다면은 경찰이 추산하기에는 1조 3천억이 되겠죠. 그 당시 계산으로 하면 한 10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야쿠자라는 단어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야쿠자라고 하는 건 써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가까운 정설이긴 합니다만은 에도 시대 때부터 농한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 짓지 않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약간 이제 놀이성이지만 이 사행성으로 가게 되는 도박판을 벌리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요 야쿠자의 좀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정확하게 야쿠자는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야쿠자의 시작은 근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1868년이긴 합니다만 개항을 하는 거는 그보다 조금 앞서서 1854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요코하마나 고베나 이런 쪽에 개항장이 생기는데 항만 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육지에 바로 이렇게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배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육지에서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려서 옮기고 수출하는 거는 또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근데 이 잡일을 하게 시작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만에 도착하는 배는 여러 가지 세관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 중간에 거간하게 되는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 조직이 군이라고 하는데. 그 구미가 항만에서 노동자를 기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상대의 어떤 다른 구미들과의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구미가 이른바 이제 야쿠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출범을 했는데 예. 어쩌다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는 20세기 들어와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게 되고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중심주의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익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라고 하는 형태로 정치와 결합을 하게 되죠. 패전 직후의 어떤 치안, 사회 치안의 어떤 불안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 경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유통 등이 되는 어떤 암시장 같은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암시장을 비롯한 지하 경제에 경찰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야쿠자가 서로 협조하에 배당을 받았다고 할까요? 패전 직후의 야쿠자들의 이 지하 경제에서의 활동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보장을 받고 있었죠. 그러면 교수님, 히로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발점 자체는 요즘 말로 하면 피로회복제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던 것이었어요. 히로퐁의 폐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나쁜 거는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음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판로를 이 야쿠자가 이제 전담 독점하기 시작을 했다. 이 야쿠자들은 지금 힘이 많이 약해졌죠. 어떤 상황이에요? 90년대 들어가가지고 공적의 어떤 공권력이 사회를 치안을 이제 담당하는 어떠한 그 영역이 이제 넓어지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제기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폭력단 대처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동일한 시기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대대적인 폭력단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것이 일본에서도 90년대에 있게 돼요. 야쿠자는 자신들의 조직원들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을 해요. 경찰에서는 야쿠자냐 아니냐에 등록됐던 사람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알고 있죠. 그게 야쿠자의 또 쇠퇴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단 대처법이 마련되면서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핸드폰도 개설이 안 되고 은행의 통장도 개설이 안 되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폭력단에 입단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93년에 폭력단 대처법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자라고 하는 대중적인 이미지 이것들도 이제 상당히 쇠퇴를 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그 세력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력의 어떠한 왕성함과 미약함은 있을지언정 제로가 되지는 않죠. 그 약화된 야쿠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범죄 조직,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범죄 조직, 상구레라고 하는 범죄 조직들이 새로 생겼죠. 일본에 건너간 우리 제1교포 자이니치들이죠. 야쿠자 안에 우리 제1교포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요. 자이니치들이 야쿠자에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야쿠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 중에 자이니치 출신들이 많아요. 유명한 야쿠자 자이니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양원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악명이 높았던 가장 잔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적이었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다구가 좋았던 그러한 그 야쿠자로서 유명하고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했던 양원석이 있었다면 도쿄 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의 통명은 마치 히사유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또한 칸토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선 대표적인 자이니치의 야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야쿠자 전체 조직 중, 그러니까 조직원 중에 자이니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 야쿠자 조직원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에요. 하지만은 야쿠자라고 하는 폭력 조직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본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 전체의 외국인 비율 중에 자이니치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자이니치가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차별과 뭐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야쿠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그 자이니치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우선은 뭐 되게 유명한 얘기죠. 칸토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쓰바람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요트에서 한반도 출신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일본어 발음을 가지고 구별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1945년 일본이 패전을 한 이후 식민지였던 지역 사람들은 제국 일본의 식민이었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일본하고는 상관없는 곳이 되죠. 일본인이 아니게 된 사람들, 타이완 출신자나 아니면 한반도 출신자들,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다룰까, 어떻게 그 관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자이니치들에 대해서 이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외국인이니까 등록을 하라는 건 지문 날인을 10손가락을 다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예비범죄자로서의 어떤 인식,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게 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으면 구별이 안 되지만 경찰이 유흥지대라든지 이런 쪽에 갔을 때 쟤는 자이니치다. 그러면은 신분증을 한번 요청을 하게 되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저항권이 있겠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거항권은 기본권에 속하는 건데 그 기본권을 거부당한 게 외국인 등록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떠한 자기가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하다가가 아니라 길 가다가도 요청을 받으면은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줬을 때는 바로 체포가 가능한, 자연스럽게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걸 통해서 공적인 어떠한 그 관할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자이니치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 해서 일본 사회가 93년 이후에 자이니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느냐?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럼 교수님 다른 사건들도 있었나요? 이 지문날인 말고는요? 자이니치가 사회 경제적인 약자로서 존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요즘에 뭐 한국 사회에서도 이 20대 젊은 친구들의 취업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가 고도 성장을 해나가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려면은 경제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취업 활동, 그리고 취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날인에 대한 폐지 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70년대에 박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히타치라고 하는 일본의 대기업이 있는데 예, 거기에 히타치라고 아세요? 전자기기 만들죠. 예, 맞습니다. 들깨에서도 유명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계열회사, 자회사에 이제 고졸 사원으로서 이제 취업이 됐어요. 당신 입사가 허락됐다, 통과됐다, 합격했다. 통과됐으니까 서류를 제출하라면서 직업등본 같은 거를 내라고 한 거예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내게 되면은 자이니치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냈는데 자이니치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외국인 판명이 되면서 입사 취소가 됩니다. 이미 이름이 박종석이었는데 거길로부터 티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일본 이름이 아라이 쇼지예요. 그러니까 통명이라는 게. 하지만 공식적인 공문서를 띄게 되면은 박종석이라고 나오겠죠. 능력은 되는데 이 사람이 자이니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이니치 사회에서 이슈화를 시키면서 이건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합니다. 무리데스. 예. 고래와 다메데스죠. 네. 무리데스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됩니다. 네. 하고서는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74년에 법원이, 일본의 법원이 채용철에는 민족차별에 기반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다. 그러니까 입사를 허용해라. 네. 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이니치 사회에 대한 일본 사회의 어떤 편견과 네. 그다음에 차별이라는 것은 만연해 있었고, 피해를 입었던 자이니치들이 개인적인 투쟁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서의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이니치들이. 그러면 교수님, 이 나이니치 분들이 자비를 받아서 야쿠자적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말고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분야로 친다라면 우선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승부하는 거 하면 어디겠어요? 수모. 스모도 있겠죠. 그리고 스포츠의 세계인 거죠. 축구 선수 맞아요. 있었어요. 정대세 예. 같은 경우가 조총련 쪽이었고, 뭐 아시다시피 정대세의 경우에는 북한의 국가대표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한 영역,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예능 계열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계열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니치 상대로 뭐 무슨 자영업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사업을 했을 때 사실은 LA 한인타운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순댓국 팔고 그러잖아요. 네. 출신자들이 많게 되면 타운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이니치를 대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들도 있게 되고, 대표적인 게 야끼니쿠. 야끼니쿠. 야끼니쿠 야상이가 되는 건데, 불고기라고 네.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 불고기하고 좀 달라요. 직화로서 이제 직접 구워 먹는 거가 되는데, 야끼니쿠가 왜 자이니치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요식업이 됐는가를 보면은,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육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소, 닭, 말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어요. 육식을 허용하게 되는 게 1872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가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서양인들이 육식을 통해서 등치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외소할 외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평균 시장에 아직도 한국 한반도 출신자보다는 적습니다. 이유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 네. 부강병을 위해서는 일본인들도 육식을 해야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신체가 강해야 나라도 부강해진다가 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육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고기를 먹는 방식은 살을 먹는 거죠. 네. 소에서 안시민이 뭐니 다 빼고 나면 나머지 부속물 있잖아요. 내장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근대 이후에는 안 먹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폐기 처분을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소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하나 안 먹는 것이 없는데 일본에 가니까 이 곱창 내 부속물들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그 도축업자한테 가서 요거 처리 비용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저리로 싸게 팔아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던 이제 비민촌에 있던 그쪽에서 구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것 때문에 이제 야키니쿠를 아직도 자이니치 분들을 운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죠. 네. 자이니치를 대상으로 하니까 자이니치가 모여 살던 곳에서 야키니쿠는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오사카의 가장 대표적인 야키니쿠가 모여 있는 곳이다 하면 츠르아시라고 해서 네. 자이니치가 모여 있는 곳. 그게 빠친코라는 영화에서 네.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교수님 빠친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빠친코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이니치 분들인가요? 대형으로 체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이니치 출신자들이 좀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빠친코는 그냥 뭐 불법적인 도박이다 생각하지만은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어떤 유흥산업이고 네. 그러니까 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자이니치가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공적인 어떤 영역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식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야쿠자의 길을 건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도박 이게 시작을 하는 거죠. 빠친코 산업이라고 하는 거 도박이라는 게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소동을 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돈을 잃게 되면은 그 소동 피는 사람들을 갖다가 진압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이니치 출신이 아니면 자이니치와 연계된 야쿠자하고의 협동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이니치의 대표 산업으로서의 빠친코가 일본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됐죠. 교수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이니치 분들이 야쿠자에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별 때문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별 때문에 그랬다는 건 존재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현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자이니치가 야쿠자로 빠져들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자이니치들이 다 폭력 조직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반도 출신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이니치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소프트뱅크 하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네. 가장 뭐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본의 사회가에 만연되어 있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차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자이니치들은 다 폭력 집단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사례들이 더 많거든요. 일본 사회의 차별에 어떻게 맞서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손정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박종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양원석이 되는 거겠죠. 근데 교수님 지금 현재는 2025년이고요. 이제 K-팝도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사회에서 편견이 있는지 아니면 자이니치 분들이 그 편견을 느끼고 있는지. 식민지식에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열도 갔다가 해방 이후에 돌아오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이 자이니치라고 말을 해요.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을 맺으면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협정을 다시 교류를 하게 되죠.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자이니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나 학업을 위해서 갔다가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뉴커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이니치하고 뉴커머는 사실은 구별이 됩니다. 자이니치에 대한 차별, 그거는 200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가 용사마가 등장했던 후유노 소나타 한류 붐이 있게 되면서 편견이나 차별은 의식적으로는 있었지만 그 2000년대 들어가면서 완전히 좀 많이 사라졌고 결정적으로는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되죠. 그때 당시 2002년에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면서 한반도 출신자들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사회의 뭐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전 직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갖고 있죠.
제가 유학을 96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했었거든요.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이후에 일본의 아침마당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여고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오. 그게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젊은 애들이 말한다니 충격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하는 양쪽의 면이 다 존재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국에 대한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자이니즈에 대한 차별은 지금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20세기에 비한다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이니즈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고 피나는 노력들을 일본 사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담아가는 품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차별은 어느 정도는 낮아졌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이게 웬날리지에서는 일본 야쿠자의 모든 것과 자이니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날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그 광복을 맞은 지 80년 그리고 그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이니치의 삶은 상당히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극복을 했던 일상의 삶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이니치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영화로 보고 들었던 자이니치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은 얘기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날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